성형외과는 뭘까요? 성형외과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겨드랑이 절개로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수술이에요. 원장님, 저 새가슴인데 수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당연히. 수술을 잘하면 어디로 해도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노하우라서 다 공개할 수가 없고.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는 체스트가 작을 텐데 500 놓고 안 벌어지는 게 신기하네요. 폭이 작은데 큰 걸 넣으면 당연히 덜 벌어지지 않을까요? 작은 걸 넣어야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이제 반복되는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작게 넣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가슴 조직이 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직적으로 많으니까 뭐 작게 넣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 가슴이 작아서 오시는 분들은 조직이 없는 분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폭이 이만큼인데 더 작은 보형물을 놓으면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기죠. 가슴이 없는 사람한테 작은 걸 넣는 게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느끼는 거는 환자 개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체구가 작은 분인데도 500을 넣는데도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건 결국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그거는 노하우라서 다 공개할 수가 없고. 이제 새가슴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또 하는 질문, 원장님, 저 새가슴인데 수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당연히. 새가슴은 새가슴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새가슴인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흉통 자체가 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보형물을 넣어도 이렇게 옆으로 빠지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오히려 옆쪽 박리를 더 해주면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더 큰 보형물을 해야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도, 영상도 뭐 여태까지 똑같은 얘기를 뭐 수많은 영상을 만들어놔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벡트라를 이용을 해서 3D 포토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가는구나.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게 더 예쁘게 나오죠. 벡트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가슴의 위치, 보형물의 위치, 밑선이 짧은 거, 가슴이 밑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한 툴일 뿐이지, 모양은 제가 더 기계보다 예쁘게 하겠죠. 물론 이제 자, 그 다음에 윗볼록의 문제보다 겨절로 하면 보형물이 너무 위쪽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사이즈는 큰데 그 상태로 모양이 완성될까 불안해요. 보형물이 아래쪽 방리를 덜해서 보형물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수술을 잘하면 어디로 해도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밑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겨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겨절을 많이 하고. 겨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흉터 때문에. 한동안 밑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왜 밑절을 많이 하게 됐냐면, 동양 사람들은 흉터가 좀 많이 남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선 흉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30년 전부터는 다 겨드랑이 절개가 주였고, 밑선으로 하는 사람은 진짜 없었어요. 물론 동양인 중에서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뚜렷한 밑주름이 있다면 묻혀서 안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밑주름이 뚜렷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보형물을 넣으면 가려서 안 보일 거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기본적으로 밑주름이 뚜렷하니 안 뚜렷하니 차이가 분명히 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 겨드랑이 절개로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수술이에요. 동굴을 탐험을 하는데 불도 안 보고 탐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내시경을 활용해서 수술하는 게 훨씬 정확도가 있는데, 피도 덜 나고 내시경 장비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밑절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기계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접근이 쉽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고 보형물 해서랑 그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수술하기가 훨씬 편해요. 겨절이 훨씬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밑박리를 정확히 잘 못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겨드랑이 절개도 충분히 박리를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 폐혈증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 구형구축은 이제 단단해지고 모양이 안 이쁜데 구형구축이 있더라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촉감과 모양이 떨어지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밑선이 짧고 위가 불룩하면 모양은 안 이쁘지만 그래서 난 옷 입었을 때 볼륨이 사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난 사우나 목욕탕도 잘 가고 씻다 보니 사람들 많이 맞아. 모양이 너무 이상해? 신경 쓰이면 하는 거고. 중국은 성형외과 같은 마이너 서전들은 전문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의사들이 많음. 심지어 중국 법률에 따라서도 수술을 집도해서는 안 되는 의사가 돈에 눈이 멀어 수술을 집도하기도 함. 어떤 영상은 의사나 관련 의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진행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업자들은 수술 후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음. 한 7, 8년 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출장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전문의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예를 들어 허가가 된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미용 수술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나는 이제 미용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형외과라는 영역 자체가, 예를 들어 심장내과 그러면 심장을 다루는 사람, 정형외과는 뼈를 다루는 사람, 성형외과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성형외과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뭘 것 같아요? 피부가 제일 큰 장기예요. 면적이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면적을 다루는 게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러면 장기를 다룰 때 그 장기가 잘 살아있게끔 하는 게 사실 성형외과의 영역인 건데, 잘 살아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성형외과의 트레이닝의 상당 부분은 전신에 있는 혈관들의 위치와 그 혈관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성형외과의 메인이에요. 사실 미용에서는 혈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혈류를 공부를 하려면, 성형외과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려면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데, 미용병원에서는 그 혈류에 대한 개념들을 다 습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전문의도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이 수술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셀카 주로 어떻게 찍어요? 1번, 2번, 그쵸? 2번이죠, 주로.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낮은 거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PDS라는 가장 고가의 실, 녹는 실, 모노필라멘트를 사용을 하는데, 재수술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요 나일론 사용해요. 왜일 것 같아요? 3일차 갖고는 결과를 알 수 없죠. 겨울에는 코 수술 안 한 사람도 빨개져요.